안녕하세요. 한 주 동안 잘 지내셨죠? 자, 그러면 오늘 공부할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날씨가 많이 추운데요. 여러분들 건강관리 잘 하시면서 공부하시면 될 겁니다. 건강이 중요합니다. 자, 그러면 지난주에 했던 내용을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공부했던 게 뭐가 있느냐 하면 개설 등록 절차에 대해서 공부를 했죠. 등록이라는 게 등산할 때 등자라고 했습니다. 기록을 올리는 걸 등록이라고 합니다. 자, 먼저 이제 개업 절차인데요. 등록 절차가 등록을 하려면 등록 기준에 적합해야 됩니다. 이게 지금 입법 예고되어 있는데요. 법인의 경우 지금 현재는 자본금 5천만 원 이상이어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국민참여입법센터에 들어가서 보시면 입법 예고가 되어 있습니다. 이제 청년들, 젊은이들이 자본금 적용을 받지 않고 쉽게 법인을 설립할 수 있도록 지금 현재 우리나라 중개업소가 약 12만 개가 있는데요. 이 중에서 법인이 차지하는 게 지금 한 500여 개밖에 안 된답니다. 그래서 법인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이제 내년 1월이라고 해야 다음 달이네요. 다음 달부터 이제 자본금 기준을 삭제할 예정입니다. 시행령 13조에 있기 때문에 대통령령에 있기 때문에 국회 동의받지 않아도 바꿀 수 있는 내용이죠. 자본금 규정을 삭제할 예정이다. 지금 현재는 5천만 원 이상이어야 합니다. 이 법인의 등록 기준이 중요합니다. 법인의 등록 기준이 5가지가 있었죠. 법인의 등록 기준 중요하다. 대표자는 공인중개사이어야 하며 대표자를 제외한 임원 또는 사원의 3분의 1 이상이 공인중개사이어야 한다. 모든 임원, 사원, 전원이 실무교육을 받아야 된다. 자, 그 다음에 등록 절차가 있는데 등록은 어디다 등록하냐면 등록관청, 시군구, 주소지가 아닌 사무소 소재지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 신청을 하면 7일 이내에 서면으로 통지를 해줍니다. 통지받으면 곧바로 업무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등록증을 받아야 되고요. 등록증 교부 전에 보정 설정 여부를 확인하고 지체 없이 등록증을 교부해야 됩니다. 자, 이게 개업 절차를 공부했고요. 그 다음에 결격사유를 공부했는데 이 결격사유라는 것은 취직할 수 없는 사유, 개업할 수 없는 사유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12가지가 있었는데 미성년자가 19세죠. 만 19세인데 민법에 보면 만이라는 말이 없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도 이걸 발표했죠. 이제 나이는 일률적으로 우리나라도 그냥 법정 나이로 만 나이로 하겠다 이런 걸 발표를 했습니다. 세계적으로 집에서 부르는 나이 다르고 만 나이 다른 나라는 우리나라밖에 없습니다. 그 만이라는 말이 없어도 미성년자는 19세가 되어야 성년이 되죠. 18세까지는 미성년자입니다. 오직 나이를 먹는 길밖에 없고요. 파산된 자는 복권돼야 되고요. 그 다음에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결격사유입니다. 선고유예나 기소유예는 결격사유 아니라고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중개사무소는 1등록 1사무소 한 번만 등록할 수 있고 사무소도 하나밖에 둘 수 없습니다. 다만 법인의 경우 분사무소를 둘 수 있는데 분사무소란 지점 개념입니다. 법인만, 회사만 분사무소 둘 수 있고요. 개인은 분사무소 둘 수 없습니다. 개업공개사는 사무소를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업무 정지 기간 중에는 공동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그 다음에 법인이 겸업할 수 있는 거 6가지가 있었죠. 부동산 이용 개발 및 거래에 관한 상담, 주택 상가 분양 대행, 경공매 매수 신청 대리 등을 할 수 있습니다. 6가지만 겸업할 수 있고요. 개인은 6가지도 할 수 있고 다른 업무도 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고용인이라고 했는데 고용인은 직원이고 고용자는 사장입니다. 직원은 자격증을 따가지고 취직하면 소속공인중개사, 자격증 없이 취직하면 중개보조원인데요. 차이점은 둘 다
소속공인계사는 자격증이 있고 중개보조원은 자격증 없고요. 소속공인계사는 중개무를 할 수 있고 보조원은 중개무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둘 다 고용신고는 업무개시 시전에 해야 되고 고용관계 종료신고는 사후 10일 이내 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인장등록인데요. 계약서 확인설명서에 찍을 도장을 미리 이 도장을 계약서에 찍겠습니다 하고 도장을 찍어서 제출하는 것을 인장등록이라고 하는데, 개인의 경우에는 꼭 인감도장일 필요는 없고요. 7mm 이상 30mm 이내의 실명도장이면 됩니다. 실제 성명이 나타난 인장이면 된다. 법인의 경우는 법인 인감도장이어야 합니다. 법인 인장이지 법인 대표자 인장이 아니라는 점을 주의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휴업은 3월 초과하는 휴업만 신고하고요. 3월 이하 휴업의 경우 신고할 의무 없습니다. 그리고 휴업, 폐업, 재개, 변경신고 모두 미리 신고해야 되고요. 휴업신고, 폐업신고는 등록증을 반납하러 가야 되니까 방문신고만 가능하고, 재개신고, 변경신고는 방문신고도 가능하고 전자문서도 가능합니다. 자, 지난주에 했던 내용인데요. 시험에 등록 절차 최소한 한 문제, 결격 사유 한 문제, 사무소에 대해서 한 문제, 4문제, 5, 6, 7문제 정도 출제될 수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지난주, 이번 주 다 중요하죠? 자, 그러면 오늘 할 내용인데요. 오늘 할 내용도 역시 중요합니다. 일반 중개계약, 전속 중개계약, 그 다음에 부동산 거래 정보망, 확인 설명, 계약서 작성, 보정 설정, 금지 행위, 이런 것들이 되겠는데요. 시험에 전속 중개계약 한 문제 출제되고요. 부동산 거래 정보망 한 문제 나오고요. 그러면 확인 설명 4문제, 5, 6, 7, 8. 이번에도 7문제 이상 출제되는 내용입니다. 자, 일반 중개계약 조금 이따 할 텐데요. 필요적 기재사항이 물가 수준입니다. 물가 수준, 중개대상 물의 위치 및 규모, 거래 예정 가격, 거래 예정 가격에 의한 중개보수, 의뢰인과 개업 공인중개사가 준수하여야 할 사항, 이 4가지 사항을 기재한 일반 중개계약서 작성을 요청할 수 있다. 자, 그 다음에 전속 중개계약이라는 것은 뭐냐면 전적으로 속한다 이 말이죠. 특정한 개업 공인중개사에 한하여 중개를 일임하는 중개계약을 전속 중개계약이라고 합니다. 현실적으로 우리나라에서는 전속 중개계약을 거의 안 하고 있죠. 근데 외국은 미국이나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유럽 같은 데는 전부 독점 중개를 함으로써 특정한 개업공개사에게만 일임을 합니다. 우리나라는 많이 이루어지고 있지는 않지만 앞으로 전속 중개계약을 많이 하라고 시험에 반드시 출제됩니다. 자, 전속 중개계약에 대해서 할 거고요. 그 다음에 부동산 거래 정보망에 대해서 할 텐데, 부동산 거래 정보망은 개업 공인중개사 상호 간의 정보를 교환하는 체계입니다. 이 국장이 국토부 장관입니다.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정을 할 수 있고요. 부가통신사업자 중에서 지정합니다. 지정 신청하면 30일 이내에 지정서를 교부해야 되고, 그리고 지정받고 나면 3개월 이내에 운영규정을 제정하여 국토교통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확인 설명 의무가 있는데요. 확인 설명은 중개 완성 전에 설명해야 되고요. 확인 설명서 3년 동안 보존해야 됩니다. 자, 그리고 계약서는 법정 서식이 없습니다. 법에 정해진 서식이 없기 때문에 국토부 장관이 표준 서식을 정해서 사용을 권장할 수 있습니다. 확인 설명서는 3년 보존인데 계약서는 5년 보존이고요. 계약서 확인 설명서에는 서명 및 날인해야 됩니다. 보정 설정 금액인데요. 이 보정 설정 금액 2억으로 바뀌었습니다. 2억. 내년 1월 1일부터 다음 달부터 2억입니다. 개인은 2억, 법인은 4억. 법인은 4억 이상 보정 설정을 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금지행위, 이거 시험에 해마다 출제되죠. 금지행위, 개업공개사 등의 금지행위입니다. 하면 안 되는 행위입니다. 이 보정 설정 금액 다음 달부터 바뀔 예정입니다. 지금 자본금 규정도 다음 달부터 바뀔 예정이라고 했죠. 자본금 5천만 원도. 자, 그러면
중개계약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우리 기본서 128페이지, 128페이지 보시면 일반 중개계약이라는 게 나와 있습니다. 자, 중개계약이라는 게 뭐냐면 매도 의뢰인, 파는 사람이 매도 의뢰인이죠. 팔 사람이 개업공개사한테 우리 집 좀 팔아주세요. 예, 손님 있으면 연락드리겠습니다. 팔아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매수 의뢰인, 살 사람이 개업공개사에게 우리 집 좀 사주세요. 집 좋은 거 나온 거 있으면 소개시켜주세요. 예, 소개시켜드리겠습니다. 이게 중개계약입니다. 중개계약은 의뢰인과 개업공개사 간에 맺는 게 중개계약이고요. 거래계약은 거래 당사자 간에 맺는 게 거래계약입니다. 그래서 거래계약은 매매계약, 교환계약, 임대차계약 이런 게 거래계약이죠. 그럼 뭐부터 먼저 합니까? 중개계약부터 먼저 하죠. 그러면 현실적으로 중개계약을 어떻게 하냐면 우리나라에서는 팔 사람은 저 같은 경우도 부끄러워가지고요. 중개사무소 가는 게 좀 민망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간판을 사진 찍어 와가지고 집에서 전화로 집 좀 팔려고요. 이렇게 내놓고 했어요. 여러 군데 계속 들어가기가 미안해가지고. 왜냐면 들어가면 밖에까지 따라 나와서 인사를 하니까 옆에 중개사무소 들어가기가 미안하더라고요. 제가 그러면 중개업을 할 때는 어떤 식으로 했냐면 손님이 오면 어떻게 하냐면 보통 법무사 사무실이나 은행에서 준 그 매물 접수대장이 있습니다. 노트. 그래서 손님 오면은 예, 집 좀 팔려고요 이러면은 예 잠깐만요 해가지고 매물 접수대장을 빨리 꺼냅니다. 그리고 어디에 있는 집 몇 평짜리입니까? 얼마 받고 싶습니까? 손님 오면 연락드리겠습니다. 연락처 하나 주세요. 이렇게 하는 게 현실입니다. 자, 저는 이게 경험을 쌓기 위해서 실장, 직원으로도 근무해보고요. 제가 뭐 개업도 해봤는데요. 직원으로 근무하면서 그래서 젊은 여자분이 왔는데 제가 집 좀 팔아주세요 하길래 예 어디 있는 집 몇 평짜리입니까? 얼마 받고 싶습니까? 하고 연락처 주세요 하고 연락처 주길래 제가 성함은 어떻게 되시는데요? 이렇게 물었어요. 그러니까 그 여자 손님이 아저씨 이름은 왜요? 이렇게 하더라고요. 참 그래서 굉장히 저도 당황했는데 그래서 사장님한테 엄청나게 욕을 얻어먹었는데요. 왜 이름 물었냐고. 자, 우리 기본서 그 130페이지 보세요. 130페이지 맨 밑에 보면 중개 의뢰인 주소, 성명, 생년월일, 전화번호 적는欄이 있죠. 만약에 제가 성함은 어떻게 되는데요? 해가지고 만약에 성함을 알려주셨으면 또 그러면 저는 생년월일은 어떻게 되는데요? 이렇게 물었을 거예요. 아마 이렇게 물으면 우리나라에서는 난리 납니다. 왜 그러면 묻겠어요? 이게 제 개업공개사가 두 사람을 소개시켰는데 개업공개사 배제하고 자기들끼리 몰래 만나서 계약을 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중개보수 달라고 해야 되는데 달라고 해도 몰래 한 사람이 줄 가능성은 거의 없죠. 그러면 소송해가지고 받아내야 되는데 소송하려면 당사자를 특정할 수 있어야 되고 당사자 특정하려면 주민등록번호까지 사실 다 적어야 돼요. 주소. 그럼 주민등록번호 몰라도 이게 생년월일하고 이거 성명하고 계약서 이거 다 있다면 소장, 소송 제기한 소장 가지고 동사무소에 가면은 주민등록 등본 떼줍니다. 소송 제기하려면 주민등록 등본을 첨부해야 돼요. 그래서 제가 인적사항을 물었는데 현실적으로 우리나라에서는 이름도 묻기 어렵고요. 현실적으로는 전화번호만 묻고 있어요. 그래서 개업공개사를 배제하고 자기들끼리 몰래 만나서 계약을 해도 사실상 중개보수 계약했는 줄도 잘 모르고요. 나중에 발견했다 하더라도 중개보수 받기가 어려운 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미국이나 이런 유럽이나 이런 외국에서는 독점 중개계약을 체결하기 때문에 다 중개계약서를 서면으로 체결합니다. 그 독점 중개계약을 하면 무조건 누가 계약을 성사시켰든지 간에 개업공개사가 보수를 받을 수 있는 게 독점 중개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일반 중개가 거의 99% 보편화되어 있습니다. 저도 한 번도 사실은 전속 중개계약서를 의뢰인하고 직접 체결해 보지는 못했습니다. 제가 손님한테 다른 데 안 내놨으면 전속 중개계약 체결합시다 하니까 전부 다 싫다 하더라고요. 다른 분들이 안 하는데 저만 이렇게 하려고 하니까 쉬운 게 아니더라고요. 자, 중개계약이 뭔지를 그림으로 살펴봤고요. 자, 그러면 129페이지 우리 기본서 129페이지 펴보세요. 자, 129페이지 일반 중개계약서 작성인데 일반 중개계약은 저도 한 번도 문서로 이거 작성 못 해봤습니다. 일반 중개계약서 서식이 130, 131페이지 있잖아요. 이게 시험에 34회 때도 출제되긴 했는데 현실적으로는 말로만 하고 있지만 말로 하면 분쟁이 생기니까 서면으로 작성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문서로 작성을 요청할 수 있다고요? 의뢰인이 개업공개사에게 요청할 수 있습니다. 요청받은 개업공개사는 거부할 수 있습니다. 저는 문서로 못 적겠습니다. 다른 중개업소 가보세요. 문서로 꼭 하고 싶으면 이렇게 해도 된다고요?
자, 작성을 요청할 수 있는데 그 요청할 때 필요적 기재사항이 뭐냐면 앞에 물가 수준이라고 했죠. 물가 수준, 물가 수준. 중개 대상 물의 위치 및 규모, 거래 예정 가격, 거래 예정 가격에 의한 중개 보수, 의뢰인과 개업공개사가 준수하여야 할 사항, 이 네 가지 사항을 기재한 일반 중개계약서 작성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의뢰인이 개업공개사에게 요청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개업공개사는 그 요청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우리 기본서 129페이지 맨 밑에 양가로 3번에 있죠? 자, 이 일반 중개계약서는 국토부 장관이 표준 서식을 정하여 사용을 권장할 수 있는데요. 법정 서식이 있습니다. 법정 서식이 우리 기본서 130페이지, 131페이지에 있죠? 법정 서식은 있는데 이 일반 중개계약서는 반드시 사용해야 될 의무 없고요. 구두로 해도 됩니다. 말로. 그리고 이 일반 중개계약서 보존 의무는 없습니다. 그러나 유효기간은 130페이지, 기본서 130페이지 펴보세요. 130페이지 위에서 한 7번째 줄에 3번에 유효기간 보세요. 유효기간. 유효기간은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원칙 3개월이고요. 갑과 을이 합의하여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유효기간은 원칙 3개월, 예외 당사자 약정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 이런 일반 중개계약서를 작성 안 하고 말로만 하면 나중에 분쟁이 생기니까 이렇게 요청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자, 그러면 130페이지에 있는 이 일반 중개계약서와 그 다음에 136페이지에 있는 전속 중개계약서 차이점은 130페이지 그 1번 의뢰 의무사항, 2번 갑의 의무사항, 요 1번, 2번만 차이가 있습니다. 갑을이 누굽니까? 갑이 의뢰인이고 을이 개업공개사입니다. 우리 갑질한다 하죠. 갑. 우월적 지위에 있는 사람이 갑입니다. 손님이 여러분들 현업에 나가면 손님하고 절대로 싸우면 안 됩니다. 손님이 더 우월적 지위에 있습니다. 민원 제기하면 무조건 개업공개사는 최소한 업무정지 1개월은 당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자, 그래서 갑의 의뢰 의무사항이 개업공개사고요. 의뢰 의무사항 한번 볼까요? 130페이지 기본서. 을개업공개사는 중개대상물의 거래가 조속히 이루어지도록 성실히 노력해야 된다. 뭐 노력 안 해도 사실 처벌 규정은 없습니다. 그러면 현실적으로 노력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노력하죠. 왜? 계약이 성사되어야 중개보수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자, 그 다음 2번 갑의 권리 의무사항입니다. 갑이 누구라고 했습니까? 의뢰인이죠. 의뢰인은 이 계약에도 불구하고 또 다른 개업공개사에게 중개를 의뢰할 수 있다. 여기저기 다 내놓을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전속이나 독점 중개는 여러 군데 다 내놓을 수 없죠. 특정한 개업공개사에게만 중개를 일임하는 게 전속중개계약이라고 했습니다. 자, 그 다음 2번에 보면 이 의뢰인은 개업공개사가 확인설명 의무를 이행하는 데 협조해야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물론 협조 안 해도 처벌 규정은 없습니다. 요 두 개만 전속중개계약하고 일반 중개계약의 차이점이라고요. 기본서 130페이지와 136페이지 차이점은 오직 1번, 2번밖에 없습니다. 나머지 3번부터 6번까지 똑같고요. 그 다음에 그 137페이지 권리 이전용, 권리 취득용이 있는데 이 권리 이전용, 권리 취득용도 똑같습니다. 전속 중개계약이나 일반 중개계약이나 똑같습니다. 자, 그러면 전속 중개계약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속 중개계약. 전속이라는 것은 전적으로 속한다. 특정한 개업공개사에게만 중개를 일임하는 중개계약을 전속 중개계약이라고 하는데 딱 한 사람에게만 전적으로 맡기는 게 전속 중개계약이라고요. 연예인들이 매니지먼트사에 전속 계약을 많이 체결하잖아요. 그렇게 특정한 개업공개사에게 맡기는 거는 전속 중개계약은 체결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자유입니다. 일반 중개계약 체결해도 되고요. 자유지만 다만 일반 중개계약을 체결해도 구두로 말로 일반 중개계약을 해도 되지만 전속 중개계약을 체결했으면 반드시 전속 중개계약서를 서면으로 작성해야 되고요. 그리고 3년 보존해야 됩니다. 만약 전속 중개계약서를 사용하지 않고 3년간 보존하지 않는 경우에는
업무정지 사유에 해당됩니다. 그리고 전속중개계약을 체결했으면 7일 이내에 정보망 또는 일간신문에 정보를 공개해야 됩니다. 또는입니다. 시험에 및 X로 출제됐습니다. 밋이 아니고 또는입니다. 또는 일간신문에 공개해야 됩니다. 그래서 7일 이내에 정보 공개하지 않거나 비공개 요청한 정보를 공개하면 임의적 등록 취소 사유에 해당되고요. 그 외에 전속중개계약 위반은 모두 업무정지 사유에 해당이 됩니다. 이 강의 교재, 이 강의 노트는 여러분들 필기 안 해도 됩니다. 1월달 되면 아마 교재로 출간을 해서 여러분들이 구입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필요하면 뭐 필기 하셔도 되고요. 필기 안 하셔도 이 강의 노트는 교재로 제작을 합니다. 1월달에는. 자, 전속중개 계약인데요. 그 132페이지, 133페이지에 있는데 133페이지 맨 밑에 박스에 보면 정보 공개해야 될 내용이 있죠. 자, 전속중개계약을 체결하고 안 하고는 자유지만 전속중개계약을 체결했으면 7일 이내에 정보를 공개해야 된다. 7일 이내에 공개하지 않거나 비공개 요청한 정보를 공개하면 임의적 취소 사유다. 이거 공개해야 될 사항 7가지는 사실상 암기해야 될 사항입니다. 그래서 제가 특상태, 조건, 공금 이렇게 암기하는 걸로 적어놨습니다. 그 중개대상물을 특정하기 위해서 필요한 사항이 뭡니까? 소재지, 면적 이런 것들이 되겠죠. 지목. 그 다음에 벽면, 도배 상태입니다. 벽면, 도배 상태고요. 바닥면의 상태는 정보 공개하지 않습니다. 확인 설명은 하지만. 그 다음에 시설물의 상태, 입지, 조건, 환경 조건. 그 다음에 권리관계인데 이게 중요합니다. 의뢰인의 주소, 성명 등 인적 사항에 관한 정보는 공개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그 다음에 공법상 이용 제한, 거래 규제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거래 예정 금액, 예정 가액, 예정 가격 같은 뜻입니다. 거래 예정 금액이라는 것은 개업 공인중개사가 계략적으로 평가한 게 거래 예정 금액입니다. 거래 가격이라는 것은 실제 거래 가격이고요. 그 다음에 의뢰 가격이라는 것은 호가입니다. 호가. 이건 호가가 아니라 거래 예정 금액이라는 것은 시세입니다. 시세 일종의. 시세도 공개를 해야 되고요. 호가, 의뢰인이 내놓은 가격 그대로 공개하는 게 아니고요. 만약 예를 들어서 시세가 5억인데 10억에 팔아달라고 했다고 매수인 오면 이거 10억입니다. 이렇게 하면 안 되고요. 조금 비싸게 내놨으니까 만약에 마음에 드시면 가격 조정을 해야 됩니다. 이렇게 알려줘야 되죠. 자, 그 다음에 공시지가인데 임대차인 경우 X 이렇게 해놨는데 임대차인 경우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인적 사항은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하면 X입니다. 공개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그러나 임대차인 경우 공시지가는 공개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자유입니다. 정보 공개해야 되는 사항 요거는 사실상 암기해야 되는 내용이고요. 모든 과목이 최소한 50%는 암기사항입니다. 민법이나 학개론도 사실은 암기해야 될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암기가 안 되면 이해를 하고 이해가 안 되면 암기를 하고 계속 하다 보면 둘 중에 하나는 됩니다. 자, 그 다음에 134페이지입니다. 기본서 134페이지. 개업공개사의 의무사항입니다. 개업공개사의 의무사항. 의뢰인의 의무사항이 있고 개업공개사의 의무사항이 있죠. 이거 시험에 잘 나오니까 기억을 해야 되겠죠. 2주일에 1회 이상 업무 처리 사항을 문서로 통지해야 됩니다. 시험에 일주일에 2회 하면 X고요. 문서 대신에 통지 방법에는 아무런 제한이 없다. X로 출제됐었고요. 또 8회 시험에 1995년도 강원대학교 문영기 교수께서 출제한 문제를 보면 이런 게 출제됐었습니다. 10월 1일 날 전속중개계약을 체결하고 10월 14일 날 팩스로 통지하였다. 틀린 지문 아닙니다. 2주가 안 지났고요. 그 다음에 팩스도 문서에 준하는 것으로 봅니다. 팩스, 이메일, 전자우편, 카카오톡, 문자메시지 다 가능합니다. 자, 그 다음에
7일 이내에 정보 공개해야 됩니다. 7일 이내에 공개해야 되고요. 공개한 사실은 7일 이내에 문서로 통지하는 게 아니라 지체 없이 문서로 통지합니다. 공개한 사실을. 그리고 확인 설명 의무를 성실히 이행해야 된다. 확인 설명은 어떠한 경우에도 생략할 수 없습니다. 의뢰인의 요청이 없어도 설명을 해야 됩니다. 중개 보수를 받지 않아도 설명해야 됩니다. 일반 중개계약 체결에도 설명해야 됩니다. 다만 이게 전속 중개계약서 서식에 확인 설명하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기재를 해 놓았습니다. 자, 우리 134페이지 기본서 의뢰인의 의무입니다. 의뢰인의 의무. 전속 특정한 개업공개사에게 맡겼으면 맡겨놓고 다른 개업공개사에게 의뢰하여 거래한 경우 거래를 해야 됩니다. 전속을 맺어놓고 예를 들면 특정한 갑이라는 의뢰인이 을이라는 개업공개사와 전속 계약을 체결하고 다른 개업공개사 병, 정에게 두 군데 내놨다고 위약금을 두 번 무는 건 아닙니다. 이 중에서 거래된 거 한 건만 위약금 지급하면 되죠. 거래를 한 경우에는 중개보수 100%에 해당하는 위약금을 지불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전속중개계약 유효기간 내에 개업공개사가 소개시켜준 의뢰인과 이 개업공개사를 배제한 채 다이렉트로 의뢰인들끼리 직접 거래를 한 경우에도 역시 중개보수 100%에 해당하는 위약금을 지불해야 됩니다. 그러나 전속중개계약 유효기간 내에 의뢰인 스스로 발견한 거래 상대방하고 의뢰인 스스로 발견한 거래 상대방과 직접 거래를 한 경우에는 위약금이나 중개보수는 없습니다. 위약금이나 중개보수는 지급하지 않습니다. 위약금이나 보수는 전혀 없고요. 다만 소요된 비용만 지불합니다. 소요된 비용을 무한대로 지불하는 게 아니라 중개보수의 50%까지만 인정이 됩니다. 자, 중개보수가 100만 원인데 비용을 60만 원 지출했다 하더라도 60만 원 다 받는 게 아니고요. 중개보수의 50%니까 50만 원 밖에 못 받습니다. 스스로 발견한 경우. 위약금이나 보수는 지급하지 않고요. 비용을 지불하는데 비용을 무한대로 인정하는 게 아니라 중개보수의 50%까지만 비용을 인정해 줍니다. 자, 다음은 부동산 거래 정보망 보겠습니다. 138페이지. 정보망이란 개업 공인중개사 상호 간에 정보를 교환하는 체계를 부동산 거래 정보망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이 정보망을 운영하는 사람을 거래정보사업자라고 하는데요. 이 거래정보사업자 지정 절차입니다. 지정받으려면 먼저 요건을 구비해야 됩니다. 요건을 구비해야 되는데 그 요건이 뭐냐 하면 부가통신사업자이어야 합니다. 부가통신사업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에게 신고한 부가통신사업자 중에서 지정 신청을 합니다. 누구한테? 국토부 장관에게. 지정 신청을 하면 30일 이내에 지정서를 교부합니다. 지정 요건을 갖춘 경우에 30일 이내에 교부하고요. 지정 요건을 갖추지 못하면 반려하겠죠. 그럼 지정받고 나서 3개월 이내에 운영규정을 제정하여 국토부 장관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지정받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정보망을 설치 운영해야 되고, 만약 1년 이내에 설치 운영하지 않는 경우 지정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지금 숫자 중요합니다. 노란색으로 칠해놨죠? 30일, 3월, 1년 숫자 중요합니다. 자, 그러면 지정 요건을 갖추면 지정서를 교부한다고 했죠? 지정 요건을 갖춘 경우 30일 이내에. 우리 기본서 139페이지 양가로 2번에 있죠? 자, 지정 요건이 뭐냐면 그 정보망을 가입 이용한 개업공개사 수가 500명 이상이고 전국적으로 500명 이상이고요. 2개 이상의 시도에서 각각 30명 이상입니다. 그래서 5 빼기 2는 3이다. 이렇게 암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전국적으로 500명 이상, 2개 이상의 시도에서 각각 30명 이상이다. 5 빼기 2는 3이다.
30명 대신에 20명 하면 X입니다. 그래서 이게 처음에 옛날에는 2,500명이었다가 1,000명이었다가 지금 500명으로 바뀌었는데요. 제가 건의를 했었는데 사실 이 500명도 거의 불가능입니다. 회사 차리기도 전에 나 거래정보사업자 될 건데 정보망 좀 가입해 주십시오 하고 미리 500명을 확보해야 되는데 가능하겠냐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정보망을 운영하는 업체는 오직 한국공인중개사협회 한방 PC버전 하나밖에 없습니다. 지정받는 게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도 건의를 많이 하고 있어요. 이게 500명 너무 요건이 까다롭다. 근데 더 웃기는 것은 지정을 받지 않고 정보망을 설치 운영하더라도 처벌 규정이 없습니다. 지정받기는 이렇게 까다롭게 만들어 놓고요. 이런 현실적인 문제가 있는데 시험은 현실적인 게 나오는 게 아니라 그냥 요 숫자가 시험에 나오니까 우리는 억울하지만 그냥 숫자 암기해야 됩니다. 제가 이게 지정 요건을 완화하든지 그러면 지정 안 받고 운영하는 업체를 처벌하든지 해라. 근데 지금 현실적으로 현업에서는 보면 한방 이 정보망을 운영하는 사람보다는 외려 사설 정보망을 더 많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용하고 있습니다. 사설 정보망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각 지역별로 친목회에서 서버 사용료를 내고 사설 정보망을 이용해 가지고 자기 친목회 회원들끼리만 지금 정보망을 이용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앞으로 좀 개선해야 될 부분인데 우리 시험에는 개선 방향이 나오는 게 아니라 논문을 쓰려면 개선 방향이 나오겠지만 우리는 그냥 단순히 요 숫자가 시험에 출제됩니다. 자, 그 다음에 정보처리 기사인데 기능사, 산업기사 하면 X고요. 1인 이상, 정보처리 기사 1인 이상인데 2인 하면 X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공인중개사 1인 이상입니다. 개업 공인중개사 1인 이상 하면 X입니다. 이 500명은 개업 공개사죠? 1인은 공인중개사입니다. 자, 그 다음에 1인 대신에 2인, 공인중개사 대신에 개업 공개사 이렇게 하면 X고요. 그 다음에 4번 국토부 장관이 정하는 용량 및 성능을 갖춘 컴퓨터 설비를 확보해야 된다. 이때 컴퓨터 용량은 누구 컴퓨터가 커야 되냐 이게 시험에 나왔는데요. 거래정보사업자 될 사람 컴퓨터가 커야 됩니다. 회원으로 가입할 개업 공인중개사 컴퓨터가 커야 되는 게 아니라 메인 서버 거래정보사업자 될 사람 컴퓨터가 일정 규모 이상이어야 합니다. 시험에 회원으로 가입하려는 개업공개사 컴퓨터가 일정 규모 이상이어야 한다. X입니다. 회원 컴퓨터가 커야 되는 게 아니라 거래정보사업자 될 사람 컴퓨터가 용량이 일정 규모 이상이어야 합니다. 자, 그러면 정보망이라는 게 뭐냐 하면 개업 공인중개사 상호 간의 정보를 교환하는 체계가 부동산 거래 정보망입니다. 자, 141페이지, 우리 기본서 141페이지 그림 나와 있죠? 이게 정보망인데요. 정보망은 개업 공개사들끼리 정보를 교환하는 체계입니다. 자, 그러면 개업 공개사 A가 있고 B가 있는데 A가 매도 의뢰를 받았습니다. 팔아달라는 의뢰를 받았고요. B는 매수 의뢰를 받았습니다. 그럼 매도 의뢰 받은 개업 공개사가 정보망에다가 매물을 올립니다. 그러면 매수 의뢰를 받은 비개업공개사가 이 정보망에 들어가서 매수인이 원하는 물건을 찾아냈습니다. 찾아냈으면 누구한테 연락해야 돼요? 매수인한테 살 거냐? 지금 원하는 물건 알려줍니다. 그럼 매수인이 사겠다고 하면 비개업공개사는 누구한테 연락합니까? 매도 의뢰인한테 직접 연락한다. 아니면 매물 올린 A개업공개사에게 연락한다. 매도인한테 연락하고 싶지만 의뢰인의 주소 증명 등 인적 사항은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했죠? 연락처가 없습니다. 연락하고 싶어도 못합니다. 그래서 매물을 올린 A개업공개사한테 연락하면 A개업공개사가 매도인한테 팔 건지 물어보고 판다고 하면 거래계약이 성사되고 거래계약이 성사되고 나면 A개업공개사는 매물을 삭제해야 됩니다. 정보망에서. 직접 삭제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거래정보사업자한테 연락해가지고 삭제해달라고 해야 됩니다. 이론적으로는. 물론 현업에서 사용하는 정보망들은 그냥 개업공개사가 매물 올리고 삭제하고 다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허위 매물이 올라가 있고 이런 경우가 많이 있죠. 현실적으로. 자, 이게 정보망 이용 과정이 되겠습니다. 정보망은 개업 공인중개사 상호 간에 정보를 교환하는 체계를 부동산 거래 정보망이라고 한다. 의뢰인 상호 간에, 의뢰인과 개업 공개사 간에 하면 X입니다. 개업 공인중개사 상호 간에 정보를 교환하는 체계를 부동산 거래 정보망이라고 합니다.
자, 140페이지에서 141페이지에 있는 내용인데요. 자, 거래정보사업자의 의무입니다. 거래정보사업자의 의무. 거래정보사업자의 의무인데, 개업 공인중개사로부터 의뢰받은 정보에 한하여 공개를 해야 됩니다. 의뢰인으로부터 직접 의뢰받은 정보를 공개할 수 있다 하면 X입니다. 의뢰인한테 직접 의뢰받은 정보를 공개하면 어떻게 돼요? 그건 직거래 사이트죠? 개업공개사가 중개보수를 받을 수 없다고요. 그래서 반드시 개업공개사한테 의뢰받은 정보에 하나여 공개를 해야 되고요. 개업공개사한테 의뢰받은 내용과 다르게 공개하거나 어떠한 방법으로든지 개업공개사에 따라 차별적으로 정보를 공개하면 안 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현실적으로 차별적으로 공개하고 있습니다. 현업에서는 보면 어떻게 하냐면은 회원업소, 비회원업소 해가지고 친목회를 만들어가지고 회원업소들끼리만 이 정보망에 접근이 아이디 패스워드를 회원인 친목회 회원들에게만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차별을 하고 있는데 차별당하는 사람은 차별하고 있는 줄도 모르죠. 아예 접근 자체가 불가능하니까. 이렇게 법으로 차별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엄청나게 차별을 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자격증을 따가지고 개업하려면 반드시 취직을 해보는 게 좋고요. 바로 개업하려면은 이거 친목회 회칙이 있는, 즉 다른 기존 중개업소를 인수하면서 회칙 같은 것도 한번 어떻게 되는지 알아봐야 되겠죠. 법적으로 지킬 의무가 없지만 현실적으로는 안 지키면 왕따 당하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자, 만약에 정보를 거짓으로 개업공개사한테 받은 정보 외의 정보를 공개하거나 차별적으로 공개하면 거래정보사업자 지정을 취소할 수 있고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거 또는입니다. 또는 1년 또는 1,000만 원 이하 벌금입니다. 또는 밋이 아니고요. 자, 그 다음에 개업공인중개사의 의무인데 개업공개사는 거짓 정보 공개하면 안 되고요. 그리고 거래가 완성되면 지체 없이 거래정보사업자에게 통보해서 정보망에서 삭제해야 된다. 삭제 안 하면 역시 거짓 정보 공개가 되겠죠. 거래정보사업자가 거짓 정보 공개하면 지정 취소할 수 있고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인데 개업공인중개사가 거짓 정보를 공개하면 6월 이하의 업무 정지 사유입니다. 똑같은 잘못을 해도 처벌 규정이 다르기 때문에 주의를 하셔야 되겠죠. 개업공개사와 거래정보사업자의 의무가 다른 이유는 거래정보사업자는 정보 공개가 주된 업무고요. 개업공개사가 거짓 정보를 공개했다는 것은 실수로 본 거예요. 거래정보사업자는 주된 업무가 정보 공개니까 거짓 정보 공개하면 지정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지정 취소는 하여야 한다는 없고 모두 할 수 있다만 있습니다. 자, 지정 취소 사유입니다. 기본서 141페이지 맨 밑에 양가로 1번에 있죠? 지정 취소할 수 있는 사유. 거짓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받은 경우 부운정 1해 이렇게 암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거짓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받은 경우, 그 다음에 운영 규정을 위반하여 정보망을 설치 운영한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도 부과하고 지정도 취소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정보를 차별적으로 공개하거나 개업공개사에 따라서 또는 개업공개사한테 의뢰받은 정보 외에 거짓 정보를 공개한 경우, 의뢰인으로부터 직접 정보를 받아서 공개한 경우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또한 지정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지정받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정보망을 설치 운영하지 않는 경우 지정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시험에 1년 대신에 2년 6개월 X로 출제됐습니다. 자, 그 다음에 법인 해산, 개인 사망하면 지정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이런 취소를 할 때는 청문을 해야 됩니다. 들을 청, 들을 문. 듣는 게 청문입니다. 들어보고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받은 거 맞냐? 물어보고 나서 이야기를 들어보고 취소를 해야 됩니다. 다만 사망, 해산은 X, 이 말은 청문을 안 해도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어떠한 경우에도 청문을 실시해야 된다. 예외 없다 하면 X죠. 죽고 없으면 들어볼 수 있어요, 없어요? 개인 죽는 거하고 법인 해산하고 똑같죠? 죽고 없는 사람한테 들어볼 방법이 없잖아요. 그래서 사망, 해산의 경우에는 청문을 안 해도 된다. 원래 자격 취소, 등록 취소
취소, 지정, 취소, 취소 3개는 청문을 해야 되는데 사망 해산은 청문 안 해도 된다. 그러면 자격 정지, 업무 정지는 청문을 하지 않고 의견 진술 기회를 부여합니다. 취소 3개만 청문하는데 사망 해산의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지 않아도 된다. 할 수도 없습니다. 죽고 없는 사람한테 들어볼 방법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 쉬었다가 기본 윤리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